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수액을 넣는 행위, 정말 평온한 죽음을 위한 선택일까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호스피스 완화의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중엔 숨이 멎기 3시간 전까지도 수액이 멈추지 않았던 분도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의식은 없는데도 링거는 계속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 결과는요? 신체는 부풀고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절차를 위한 절차로 이어지는 의료 행위는 때로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마지막 존엄마저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걸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알려줘야 할 책임보다 피하고 싶은 불편함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임종 돌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 중환자실에서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온몸에 관을 꽂고 기계음 속에서 홀로 떠나는 것이 정말 좋은 죽음일까요?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환자는 의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죽음조차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는 공간에서 평화로운 이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저도 현대의학의 힘을 맹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제 스승이던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줄을 달고 7개월간 고통받으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때론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의학적 개입이 언제나 환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임종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늦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작별도 못하고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정말 필요한 치료였는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맞는 연골 주사는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00% 진통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맞으면 관절 손상이나 인대 파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남용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78세 박정수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2년간 연골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정수님은 농사일을 평생 하시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연골 주사를 맞으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간은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맞아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수님은 그때마다 연골이 좋아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도 계속 주사를 맞으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관절 손상이 더 심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만난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골 주사는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일 뿐이라고요. 정수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년간 받았던 수십 번의 주사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 결혼식 비용에 보탤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면은 이제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찍는 CT 촬영은 어떨까요? CT 한번 찍는 것은 몸에 방사선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CTT를 너무나 쉽게 권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CTT부터 찍어보자고 합니다.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말입니다. 젊은 사람도 CTT를 자주 찍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하물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시술 전에 정확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의료진도 수익 구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 좋은 것과 병원 수익에 좋은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명 치료에 숨겨진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호흡기가 정말 환자를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달면은 환자가 편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호흡과 반대로 기계가 규칙적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압력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82세 최영희님은 폐렴으로 입원하신 후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영희님은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당신 몸은 돌보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연기님이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님의 딸은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숨쉬기 힘들어 하시니 인공호흡기를 달면 편해지실 거예요. 딸은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편해지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빨리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계가 강제로 공기를 밀어 넣을 때마다 연기님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말입니다. 연기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손으로 목 부분을 만지며 뭔가 빼달라는 듯한 몸짓을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임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의 임종이 더 평화로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디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임종 희망 장소를 물으면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객사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가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삶의 질, 신체적 편안함, 심리적 안정 등 모든 면에서 더 좋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률이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에 더해 트라우마까지 안게 되는 것입니다. 85세 김동철님은 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후 가족들과 상의해서 집에서 임종을 막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동철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가족들을 돌보신 성실한 가장이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며 자식들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라고 권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해보고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나이가 85세인데 지금 와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만큼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2달 동안 동철님은 손자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드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임종 당일에도 동철님은 의식이 또렷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셨고 평안한 표정이셨습니다. 동철님의 가족들은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떠나보냈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임종 전두에서 3개월은 가정에서 보내는 계획을 세우세요. 응급 상황이 생겨도 119에 신고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명 치료의 굴레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3단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사망의 단계는 먼저 외출을 못하는 단계가 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안전하게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 사망 단계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요즘 외출하기가 힘들어지신 분들 계신가요? 두 번째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대소변 해결이 어려워짐으로 생물학적 사망 단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은 여기서 또 개입해서 정맥 주사나 위에 구멍을 내어 영양을 공급하며 삶을 억지로 늘립니다. 79세 이순자님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 3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쳐가셨습니다. 순자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신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75세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님이 건강하실 때 본인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순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병이 들면 자연스럽게 보내달라고, 병원에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외출이 어려워지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가족들은 순자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도왔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시는 두 번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진은 영양주사를 놓자고 권했지만 가족들은 거절했습니다. 순자님은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지내셨습니다. 각 단계별로 의료 개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미리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스르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종 전 신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임종 일주일 전부터는 의식 변화와 진정,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저하, 수축기 혈압 감소, 구강 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종 하루 이틀 전부터는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냥 가래에 끓는 소리를 내며 눈을 위로 치켜뜨는 증상을 보입니다. 가래에 끓는 소리를 의학적으로 임종 천명이라고 하는데 신체 기능이 쇠약해져 기관지에 고인 분비물을 뱉거나 삼킬 수 없어서 발생합니다. 83세 정병호님의 가족들은 미리 이런 증상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호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병호님이 언젠가는 떠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미리 공부했습니다. 병호님이 임종 천명을 시작하셨을 때도 가족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병호님의 손을 잡고 평생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자는 의식이 혼수 상태이며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병호님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처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병호님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미리 교육하세요. 이 시점에 병원으로 이송하면은 연명치료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견디지 못하고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런 진실들을 이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탈수와 단식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통념과 달리 임종 환자는 탈수가 되었다고 해서 갈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물도 못 마시는 단계가 오면 정말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로 수액을 공급하거나 영양주사를 놓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굶기를 끊고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불가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미혹과 집착을 끊어내고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의 모습입니다. 김학철 선생도 임종 전 21일간 물만 드시며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선생은 평생 독립운동을 하시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관장을 하고 돌아가셔서 염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강제 수액 공급이나 영양 공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가족들의 뭔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되었을까요? 현대 사회는 죽음을 일상에서 분리시켜 외주화했습니다. 마치 도축장이 생기면서 동물의 죽음을 외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잡아먹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적어도 그 가축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닭을 잡으면서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이 들어서며 동물의 죽음이 외주화되자 고기는 그저 마트에서 사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공장식 축산이 표준화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소와 닭과 돼지를 생명이 아닌 물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죽음을 독점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배웠습니다. 아이들도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병원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죽음이 생활에서 분리되어 외주화되자 죽음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재탄생했습니다. 환자가 집을 떠나 병원에 옮겨지는 순간 환자는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처럼 병원 시스템에 끌려갑니다. 좋은 죽음의 3가지 조건을 기억하세요. 평화로운 임종을 위해서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것, 혼자 임종하지 않을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3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3 조건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모두 중환자실에서는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중환자실은 24시간 기계음이 울리는 곳입니다. 면회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가족들이 함께 있기도 어렵습니다. 환자는 온갖 줄을 달고 누워 있어야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은 항생제 저항성이 높은 극강의 병원균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환자들은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보고 형편이 열악한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감염과 함께 또 하나 흔한 문제가 선망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의 60%에서 80%가 선망을 경험합니다. 쉽게 말해 정신줄을 놓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것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헛소리를 하며 손을 이상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일까요? 사전 준비의 구체적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정리와 유언장 작성은 기본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상속이나 세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나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유류분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다투게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언장을 씁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내 재산이라고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뒤에 남겨진 사람이 있을 때면은 미리 써둡니다. 어떤 유언을 남길지 생각해 보시고 직접 써서 미리 간직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영양 공급, 항암 치료, 혈액 투석까지도 연명 치료로 봅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바로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노안으로 정말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나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걸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80만 명 중에서 실제로 본인 뜻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해주는 의사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세요. 분명히 돌아가실 환자인데 누구도 이분이 임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폐렴입니다. 신장이 나쁩니다. 탈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누구도 임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 과정에서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당황하지 말고
임종천명 같은 증상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뭔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임종 전 마지막 2개월에서 3개월을 가족들과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이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환자의 손가락 2마디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의료진은 승합제를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몇 시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지금 현대 의료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의사는 병원에 온 환자의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폐가 기능을 상실하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심장이 기능을 못하면 에크모를 연결합니다. 일단 연결하면 보호자의 요구에도 뗄 수 없다고 하니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신체의 기능을 확인하고 대신하는 온갖 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의 기능은 서서히 저하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도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의식도 없이 죽어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만 벌어지는 특별한 비극이나 천벌이 아닙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학철 선생처럼 21일간 물만 드시며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평온하게 떠나는 것이 진정한 위험 있는 죽음입니다. 김학철 선생은 평소 가장 경계해온 것이 남에게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나 죽은 날에도 울지 말고 그냥 학교에 가서 평상시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더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병원 치료와 주사를 거부하고 꼬박 21일을 굶으신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남들이 다 잠자는 새벽 2시 반에 조용히 식구들을 깨워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모습처럼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다가 그만 깜빡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입가에는 행복했던 날 손녀와 함께 짓던 미소 자국이 영원했으며 눈가에서는 마지막 매섭고 밝은 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철학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대화가 언젠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임종 방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두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 뜻을 대변해줄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